밥을 많이 먹는 것이 죄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곡기를 끊지 않고 사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감마님 댁에서는 밥값이라는 단어가 곧 목숨값이자 일값과 동의어였습니다. 밥그릇이 커질수록 주인 어른의 눈초리는 도끼눈이 되었고 국그릇을 비우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마당의 공기는 차가워졌지요. 야, 이놈아! 내 놈 위장엔 걸신이라도 들러붙었느냐? 밥은 태산같이 처먹고 일은 어찌 개미 콧구멍만큼도 못한단 말이냐? 쩌렁쩌렁한 호통이 마당을 가르자 머슴 돌쇠는 무릎도 안 꿇었는데 제풀의 어깨가 푹 꺼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장작을 패다 말고 이놈의 참나무가 유독 옹이가 많아 그런 것이지 내 팔뚝이 부실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며 혼자만의 변명을 주섬주섬 챙기고 있었는데 말이죠. 하필 그 순간 아궁이 솥단지가 꼬르륵하고 울리자 돌쇠의 배도 주인의 눈치를 보기는커녕 꼬르륵하며 신나게 장단을 맞춘 게 화근이었습니다. 주인 어른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춤을 췄습니다. 허, 내 놈 뱃속은 참으로 성실하구나. 주인은 속이 터져 죽겠는데 내 창자는 아주 태평성대야. 구경하던 하인들이 킥킥대며 웃음을 삼켰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잘 익은 대추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남들보다 밥 한 공기 더 먹는 게 그리 큰 대역죄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소를 통째로 잡아먹은 것도 아닌데 이리 면박을 주니 서러울 법도 하겠지요. 돌쇠가 이 집에 굴러들어온 것은 보름 전이었습니다. 멀대같이 큰 키에 눈매는 매서운데 하는 짓은 영 허술하기 짝이 없는 사내였지요. 처음엔 다들 힘께나 쓰겠네 하며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와장창 깨지는 데는 반나절도 안 걸렸습니다. 물동이를 나르다 제 발에 걸려 마당을 물바다로 만들질 않나, 멍석을 깔라 시키니 멍석에 둘둘 말려 뒹굴질 않나. 그래도 밥상머리 앞에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비장했으니 부엌대기들이 저놈은 밥그릇 비우는 재주 하나로 장원급제할 놈이다라며 혀를 찰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에게도 말 못할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밥이나 축내러 온 촌부는 아니었으니까요.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임무와 품속에 감춘 비밀 때문에 그는 짐짓 어리숙한 바보 흉내를 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흉내라고 하기엔 실수가 너무 찰떡같이 자연스러웠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주인 어른의 잔소리는 끝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넌 밥 한 공기다. 그리고 일은 외양간 청소나 해라. 집안 세간살이 다 부숴먹기 전에. 돌쇠는 예하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외양간이라니 차라리 말 없는 소하고 지내는 게 속 편하겠네라며 씁쓸하게 웃었겠지요. 터덜터덜 외양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대청마루 끝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흠흠. 그 작은 소리 하나에 시끌벅적하던 마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주인집 금지옥엽 연화 아씨였습니다. 연화 아씨는 평소 바깥 출입은 잘 안 해도 집안 단속할 때만큼은 대감마님보다 더 무서운 분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대청 기둥 뒤에서 사뿐히 걸어 나온 아씨의 모습은 마치 진흙 속 연꽃처럼 고고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서리빨 대신 봄볕처럼 따스하면서도 강단이 있었습니다. 아씨는 가늘게 눈을 뜨고 마당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아침부터 어인 역정이십니까?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듯 고왔으나 뼈가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딸바보 주인 어른은 금세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아니, 저 돌쇠놈이 밥값도 못하고 빈둥거리니 훈계 좀 한 것이다. 아씨는 돌쇠를 한번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의 돌쇠는 왠지 모르게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겠지요. 다 큰 사내가 밥 때문에 혼나는 꼴을 들켰으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을 겁니다. 돌쇠가 일이 서툰 것은 사실이나 요 며칠 안색이 반쪽인 걸 보니 몸이 성치 않은 듯합니다.
연화 아씨의 말에 돌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반쪽이라니요. 어제 저녁 국밥 2그릇을 뚝딱 해치운 얼굴이 반쪽일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씨는 천연덕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도 중요하나 사람을 귀히 여겨야 집안이 흥하는 법이지요. 배가 고라 기죽은 사람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윽박지르기보다 기운을 북돋아 주어야 쟁기질이라도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 어른은 입을 삐죽거렸지만 외동딸이 조목조목 따지니 할 말이 없었겠지요. 그래도 버릇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버릇은 가르쳐서 고치는 것이지 굶겨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연화 아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몸종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에 일러라. 오늘 점심상에 돌쇠 몫으로 고기 좀 얹어주고 국도 식지 않게 펄펄 끓여내라고. 하인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고뭉치 머슴에게 고기 반찬이라니 이게 무슨 횡재입니까? 주인 어른은 허참하며 돌아섰지만 아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사람들은 흩어졌고 돌쇠는 멍하니 서서 아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아씨가 돌쇠에게 작게 손짓을 했습니다. 돌쇠는 흑투성이 손을 바지에 벅벅 닦으며 쭈뼛쭈뼛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씨는 멀리서 볼 때보다 훨씬 곱고 또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탐과 놀이의 수탈에 이 집안 형편도 예전 같지 않다더니 아씨의 마음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요. 연화 아씨는 돌쇠와 눈을 맞추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정말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서 챙겨준 건 아니다. 먹는 걸로 서러움 당하면 평생 한이 된다지 않느냐. 그 말에 돌쇠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암행어사로 조선 팔도를 떠돌며 별별 꼴 다 봤지만 제 끼니 걱정해주는 양반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는 짐짓 투박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만요, 아씨. 내 이 은혜는 나중에 힘 좀 쓰는 걸로 갚겠습니다요. 연화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 아닌 긴장이 풀린 듯한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기대하마. 대신 아씨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춰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해지고 나면 대청 뒤 우물가로 오너라. 아무도 모르게. 돌쇠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밤에 우물가루라니 이건 흡사 야담에나 나올 법한 미래 신청 아닙니까? 예. 거긴 왜 오라 하십니까? 하요. 당황한 돌쇠에게 아씨는 새침하게 눈을 흘겼습니다. 일 못한다고 구박받는 게 딱해서 그런다. 내가 비결을 좀 알려줄 테니 잔말 말고 와.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치맛자락을 날리며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멍하니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결이라니 양반집 교수가 머슴에게 무슨 일머리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하지만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렘인지 정체가 들킬까 두려운 건지 돌쇠 자신도 헷갈렸겠지요. 그는 주위를 슬쩍 보고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겉옷 안쪽 묵직한 마패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씨가 혹시 눈치챈 건 아니겠지? 돌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헐렁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물가에서 물 깃는 소리 말고 무슨 소리가 들릴지 참으로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달빛도 구름 뒤로 숨어 킥킥거릴 만큼 그날 밤 대청 뒤 우물가의 풍경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머슴 돌쇠는 약속된 시간보다 반각이나 일찍 도착해 우물가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암행어사가 밤이슬을 맞으며 도둑고양이처럼 기다리는 꼴이라니 한양의 동료들이 알면 배꼽을 잡고 굴을 노릇이었겠지요. 돌쇠는 팔짱을 끼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결이라니 설마 우물 속에 사는 이묵이라도 소개해 주려는 건 아니겠지. 그때 사박사박 풀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짐짓 멍청한 표정으로 바꾸는 돌쇠의 솜씨는 과연 조선 제일이라 할 만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연화 아씨의 차림새는 잠옷 비장했습니다. 치맛자락을 허리춤에 질끈 동여매고 소매는 걷어붙였으며 한 손에는 몽둥이가 아니라 빗자루를 꽉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 모습이 흡사 전장에 나가는 장수 같아 돌쇠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왔느냐? 연화 아씨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의욕에 차 있었습니다. 예, 아씨. 헌데 그 빗자루는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돌쇠가 조심스레 묻자 아씨는 빗자루를 허공에 붕붕 휘두르며 대답했습니다. 일머리라는 건 도구와 하나가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 내가 마당 쓰는 걸 보니 빗자루와 원수라도 진 것 같더구나. 잘 보거라. 빗자루질은 손목 힘이 아니라 허리의 흐름으로 하는 것이다. 아씨는 비장하게 마당 한 구석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치와 실제 사이에는 한강만큼이나 넓은 강이 흐르는 법이지요. 아씨가 빗자루를 휘두를 때마다 흙먼지가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 정작 쓸어야 할 낙엽들은 하늘로 솟구쳤다가 돌쇠의 머리 위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콜록콜록. 아씨, 이건 청소가 아니라 구판 같은데요. 돌쇠가 먼지를 털며 말했지만 아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이건 바람을 이용하는 비기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진 아씨가 빽소리쳤습니다. 참으로 귀여운 억지였지요. 한바탕 먼지 소동이 끝나고 다음 순서는 물깃기였습니다. 연화 아씨는 우물가 두레박줄을 잡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물동이를 쏟는 건 하체의 중심이 무너져서 그렇다. 물을 길어 올릴 때도 단전의 힘으로 당겨야지 팔 힘만 믿고 덤비면 아씨는 설명을 채 끝내기도 전에 두레박을 우물로 던졌습니다. 첨벙하는 소리는 경쾌했으나 물이 가득 찬 두레박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끙하고 줄을 당기던 아씨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젖은 이끼를 밟은 꽃신이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마나. 아씨의 비명과 함께 몸이 우물난간 쪽으로 쏠리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찰나 돌쇠의 본능이 이성보다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둔한 머슴 흉내를 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는 번개처럼 팔을 뻗어 아씨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우물 속으로 빨려 들어갈 뻔한 두레박줄을 탁 하고 잡아채 고정시켰지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연화 아씨는 돌쇠의 단단한 가슴팍에 폭 안겨 있었고 돌쇠는 그런 아씨를 한 팔로 감싸 안은 채 우뚝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숨소리가 섞일 만큼 가까웠고 달빛에 비친 서로의 눈동자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히 비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돌쇠의 목소리가 평소의 어눌한 투가 아닌 낮고 묵직한 사내의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울림이 깊던지 아씨는 순간 숨 쉬는 것도 잊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쿵쿵하고 누군가의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것이 돌쇠의 것인지 아니면 아씨의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겠지요. 돌쇠의 팔뚝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과 아씨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꽃향기가 서로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씨는 머슴의 품이 이토록 넓고 뜨겁다는 사실에 현기증을 느꼈고 돌쇠는 양반집 규수의 허리가 이토록 한 줌이라는 사실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으련만 눈치 없는 두레박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아씨가 돌쇠의 가슴을 밀치며 후다닥 떨어졌습니다. 바닥이 몹시 미끄럽구나. 아씨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헛기침을 연발하며 애꿎은 치맛자락만 털어댔습니다. 돌쇠 역시 황급히 뒷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어수룩한 말투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씨, 큰일 날 뻔하셨구만요. 제가 힘 하나는 장사라서 망정이지 큰일 치를 뻔했습니다요. 하지만 그의 귀끝도 빨갛게 달아올라 있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연화 아씨는 짐짓 태어난 척 두레박을 가리켰습니다. 보았느냐? 위급할 때 기민함을 기르라고 일부러 넘어진 것이다. 내가 아주 미련한 곰은 아닌 것 같아 다행이구나.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돌쇠는 속으로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씨 덕분에 제 재주가 아주 춤을 췄습니다요. 아씨는 입을 삐죽이면서도 방금 전 자신을 잡아주던 그 뜨거운 손길이 자꾸만 생각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도 실수하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아씨는 도망치듯 대청마루 쪽으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멀어지는 아씨의 뒷모습을 보며 돌쇠는 자신의 가슴께를 툭툭 쳤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널뛰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거 큰일 났군. 탐관 오리를 잡으러 왔다가 사람을 잡게 생겼어.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씨의 얇은 허리를 감쌌던 감촉이 문신처럼 남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씨가 급히 사라진 자리 바닥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돌쇠가 다가가 주워보니 그것은 아씨의 옷고름에 달려있던 작은 옥놀이개였습니다. 아씨가 넘어질 때 떨어진 모양입니다. 돌쇠는 그 놀이개를 손에 쥐고 픽 웃었습니다. 이걸 핑계로 내일 또 말을 걸 수 있겠구만. 잠행 중인 암행어사의 밤은 길고도 위험하다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위험이 칼날이 아닌 가슴 뛰는 연정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달콤했던 우물가 소동이 채 잊히기도 전 대감마님 댁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듯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야담이라면 이쯤에서 남녀 주인공이 알콩달콩 눈빛을 교환하며 정분을 나누어야 마땅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조선 팔도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법이지요. 평화롭던 마당에 불청객이 들이닥친 것은 바로 사흘 뒤 정오였습니다.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관아의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마당을 점거했습니다. 그 뒤로 화려하다 못해 눈이 시릴 정도로 번쩍거리는 가마 하나가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으니 바로 이 고을의 사또 조 탐관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탐욕스럽기 그지없는 이자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제 뱃살을 불리는 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위인이었지요. 가마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은 흡사살이 통통하게 오른 두꺼비 같았는데 뒷짐을 지고 마당을 휘저으며 걷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를 들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머슴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었지만 삿갓 아래 감춰진 그의 눈매는 매섭게 빛나고 있었지요. 저놈이 바로 상소문에 올라온 그 조가놈이구나. 실제로 보니 그 기름진 얼굴이 과연 명불허전이로다. 돌쇠가 속으로 혀를 차고 있는 사이 주인 어른이 버선 발로 뛰어나와 사또를 맞이했습니다. 사또 날이 비천한 곳에 어인 왕님이십니까? 주인 어른의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 탐관은 주인 어른의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이복의 김대감. 관아 곡창이 비어 내 마음이 몹시 헛헛하네. 자네가 우리 고을의 유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말인즉슨 곡식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지만 그 눈빛은 쌀가마니가 아니라 대청마루 안쪽을 끈적하게 훑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님께 무례하십니다. 서리빨 같은 목소리와 함께 연화 아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씨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고 기품 있는 차림새였으나 그 표정만큼은 결연했습니다. 조 탐관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김대감의 금지옥엽 연화낭자가 아니신가? 소문대로 절세기로구만. 사또는 느끼한 미소를 흘리며 아씨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저도 모르게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우지끈하고 굵직한 쌀이 빗자루 자루가 돌쇠의 악력에 비명을 지르며 금이 가고 말았지요. 옆에 있던 하인이 어이쿠 돌쇠야 또 뭘 부러뜨린 게냐 하고 타박을 주는 바람에 사또의 시선이 잠시 돌쇠에게 쏠렸습니다. 돌쇠는 급히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헤헤, 힘 조절이 잘 안 되었습니다. 사또는 흥 미련한 놈 같으니 하며 콧방귀를 뀌고는 다시 연화 아씨에게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천만다행이었지요. 하마터면 암행어사의 신분이 빗자루 때문에 들통날 뻔했으니까요. 조 탐관은 노골적으로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내 이번 생신 잔치에 귀한 술을 마련했는데 따르는 손길이 영 거칠어서 술맛이 나질 않아. 연화 낭자가 와서 한 잔 따라준다면 그 술맛이 감로수와 같을 텐데 말이야.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청을 들라는 양반집 교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모욕이자 협박이었지요. 주인 어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고 연화 아씨의 입술도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또 관아의 일이 바쁘실 터인데 사사로운 잔치 타령이라니요. 백성들은 흉년에 굶주리고 있는데 수령이라는 분이 술맛 타령을 하시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아씨의 일갈에 마당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니 이내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낭자가 참으로 당차구만. 좋다, 말로 해서 안 듣겠다면 법대로 해야지. 그는 품에서 장부 하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김대감, 자네가 관아에서 빌려 쓴 환곡의 이자가 밀려도 한참 밀렸네. 원금의 10배가 되었으니 당장 갚지 못하면 자네 집 문서를 관아로 귀속시키고 자네와 딸려는 관노비로 삼을 수밖에. 그것은 명백한 날조였고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쥔 자의 억지는 곧 법이 되는 더러운 세상이었습니다. 사또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보름 뒤 내 생신날까지 쌀 500석을 가져오든가 아니면 연화낭자가 직접 내 가마를 타고 오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게. 그는 낄낄거리며 돌아섰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마당에는 참담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주인 어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연화 아씨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맺힐 정도로 세게 깨문 입술을 보며 돌쇠의 속에서는 천불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흩어질 때 돌쇠는 슬그머니 아씨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씨는 멍하니 사또가 사라진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돌쇠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하여. 그 투박한 한마디에 꼿꼿하게 버티던 아씨의 어깨가 툭 하고 무너졌습니다. 아씨는 고개를 돌려 돌쇠를 보았는데 그 눈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돌쇠야, 나는 어찌해야 하느냐. 쌀 500석이라니 우리 집 전 재산을 팔아도 못 구할 양이다. 아씨는 평소에 강단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겁에 질린 여인네의 모습으로 돌쇠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떨림이 돌쇠의 팔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돌쇠는 아씨의 손을 내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 머슴 연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다고 말이죠. 걱정 마십시오, 아씨. 돌쇠가 평소와 달리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자 돌쇠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비록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있고 옷은 남루했지만 그 미소만큼은 조선 팔도 그 어떤 사내보다 든든해 보였습니다. 산입에 거미줄 칠한 법 없고 쥐구멍에도 벼뜰날 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주머니에서 아까 주워두었던 옥놀이개를 꺼내 아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씨가 제게 일머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번엔 제가 아씨께 근심 터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겠습니다. 이 돌쇠만 믿으십시오. 아씨는 멍하니 자신의 손에
뒤틀린 놀이개와 돌쇠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머슴 주제에 건방지기 짝이 없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에 요동치던 마음이 닻을 내린 듯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돌쇠는 헛간 구석에서 남몰래 짐을 꾸렸습니다. 낡은 머슴 옷 속에 감춰두었던 푸른색 도포 자락이 살짝 보였고 그 옆에는 녹이 쓴 낫 대신 날이 시퍼렇게 선 검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검을 어루만지며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조 탐관, 내 놈 생신날이 제삿날이 될 줄 알아라. 돌쇠의 눈빛은 더 이상 밤만 축내는 식충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썩어 빠진 세상을 도려내기 위해 칼을 가는 암행어사의 서슬 퍼런 눈빛이었지요. 바야흐로 연애담의 달달함에 짜릿한 활극의 재미가 뿌려질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초상집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침울해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한숨으로 땅을 파고 있던 연화 아씨 앞에 돌쇠가 지게를 지고 나타났습니다. 지게 위에는 낫 한 자루와 주먹밥 2덩이 그리고 웬 낡은 돗자리 하나가 얹혀 있었지요. 아씨, 방 안에만 계시면 근심이 곰팡이처럼 피어납니다요. 저랑 뒷산에 약초라도 캐러 가시지요. 혹시 압니까? 천년 묵은 산삼이라도 캐서 그 탐관 오리코를 납작하게 해줄지. 참으로 뜬금없고 대책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머슴이 돌았느냐 하며 쫓아냈을 테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이지요. 게다가 어제 자신을 안심시키던 돌쇠의 그 든든한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려 연화 아씨는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습니다. 내 말이 정그렇다면 바람이나 쐬러 가자꾸나. 허튼 짓 했다간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아씨는 짐짓 새침하게 쏘아붙였지만 그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뒷산 산책은 말이 좋아 산책이지 양반집 규수에게는 고난의 행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돌쇠는 산토끼 마냥 펄펄 날아다니며 험한 산길을 올랐지만 비단신을 신은 아씨는 몇 발자국 못 가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으니까요. 헉, 야 이놈아. 산삼은 고사하고 내 숨이 먼저 끊어지겠다. 아씨가 털썩 주저앉자 앞서가던 돌쇠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시익 웃으며 다시 내려와 등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씨 다리가 백로처럼 가늘어서 힘을 못 쓰시는구만요. 업히십시오. 제 등판이 웬만한 가마보다 편안합니다요. 아씨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거늘 어찌 머슴의 등에 업힌단 말이냐. 하지만 돌쇠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지금 남들이 봅니까? 귀신이 봅니까? 다리 부러져서 사또한테 시집 가느니 머슴 등에 업혀서 산삼 캐는 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맞는 말이라 반박할 수가 없었지요. 결국 연화 아씨는 눈을 질끈 감고 돌쇠의 넓은 등판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땀 냄새가 날 줄 알았던 돌쇠의 등에서는 은은한 소량기가 났고 그 체온은 따뜻하다 못해 아늑하기까지 했습니다. 쿵쿵쿵. 돌쇠의 심장 박동이 등을 타고 전해져 오자 아씨의 심장도 덩달아 엇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역시 태어난 척했지만 속마음은 태풍 속의 촛불처럼 요동치고 있었지요. 아씨가 생각보다 가볍구나. 밥을 더 먹여야겠어. 그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휘파람을 불었지만 헛바람 소리가 나는 바람에 아씨가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험한 산길을 세상에서 제일 설레는 가마를 타고 올랐습니다. 한참을 올라 도착한 곳은 산 중턱의 절벽 아래 덤불이 우거진 으슥한 곳이었습니다. 다 왔습니다요. 돌쇠가 아씨를 내려주며 덤불을 헤치자 그 아래로 산 아래 풍경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단순한 전망을 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 탐관이 백성들에게 빼앗은 곡식과 재물을 몰래 빼돌려 숨겨둔 비밀 창고가 내려다 보이는 명당 자리였지요.
돌쇠는 미리 파악해둔 정보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지만 아씨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여기가 기가 막힌 약초 밭이라나 뭐라나 하며 말을 얼버무리고는 돌쇠는 능청스럽게 풀밭을 뒤지는 척하며 예리한 눈초리로 창고 주변의 경비 병력과 이동 경로를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연화 아씨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로 호미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대로 산삼이 나오면 내 너를 1등 공신으로 삼아주마.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진지하게 호미질을 하는 아씨의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돌쇠는 정찰을 하다 말고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목이 마르구나. 한참 노동을 한 아씨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돌쇠는 얼른 계곡물에 적신 수건과 싸온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찬물 드시면 체합니다. 주먹밥부터 드시지요. 아씨는 머슴이 건넨 주먹밥을 잠시 망설이다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투박한 맛이었지만 꿀맛이 따로 없었겠지요. 오물오물 밥을 먹던 아씨가 문득 돌쇠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헌데 돌쇠야, 너는 글을 아느냐? 뜬금없는 질문에 돌쇠가 흠칫했습니다. 그 글이라니요? 까막눈이 글을 알면 과거를 받지 머슴을 하겠습니까? 아요 헤헤. 하고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구나. 아까 내가 길을 찾을 때 바위에 새겨진 한시를 읽는 듯한 눈치였는데, 그리고 내 말투 가끔 양반네들보다 더 유식하게 들릴 때가 있다. 여자의 직감이란 이토록 무서운 법입니다. 돌쇠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이내 특유의 능청으로 받아쳤습니다. 아이고 아씨도 참, 제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주어들은 풍월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글을 알면 아씨께 연서라도 썼겠지요. 그 말에 아씨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뭐라? 연서라니. 너 참으로 능글맞아졌구나. 아씨가 주먹으로 돌쇠의 어깨를 콩 때리자 돌쇠는 아야, 아씨 주먹이 맵습니다요 하고 엄살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웃음꽃이 피어날 때 산 아래 창고 쪽에서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 탐관의 하수인들이 장부 조작을 위해 쌀가마니를 옮기는 현장이었습니다. 딱 걸렸구나. 돌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씨에게는 들키지 않도록 몸을 돌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아씨,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야 합니다. 산짐승이 나오면 제가 아씨를 지켜야 하는데 제가 사실 겁이 좀 많거든요. 하산하는 길 아씨는 다시 돌쇠의 등에 업히지는 않았지만 험한 길목마다 내밀어주는 돌쇠의 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믿음직한 손이었습니다. 돌쇠야. 예, 아씨. 오늘 고맙다. 산삼은 목했지만 덕분에 숨통이 좀 트이는구나. 아씨의 수줍은 고백에 돌쇠는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산삼보다 더 귀한 걸 얻으셨으니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돌쇠의 충성심이지요. 돌쇠가 윙크를 날리자 아씨는 못 말리는 놈이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두 그림자는 하나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산행은 끝났지만 돌쇠의 품속에는 조 탐관을 잡을 결정적인 단서가, 그리고 가슴속에는 아씨를 향한 확신이 가득 차오른 하루였습니다. 약속된 보름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화살처럼 흘러갔습니다. 조 탐관의 생신잔치 아니 연화 아씨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요.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주인 어른은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고 하인들은 언제 관노비로 끌려갈지 몰라 짐을 싸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연화 아씨였습니다. 며칠 전 산행에서 저만 믿으십시오라며 큰 소리치던 돌쇠가 하필이면 그 중요한 날을 하루 앞두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외양간은 텅 비어 있었고 빗자루는 마당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놈 결국 도망쳤구만. 밥만 축내더니 의리도 밥 말아먹은 게지. 그럴 줄 알았어. 머슴이 무슨 힘이 있겠어. 제 살길 찾아간 거지. 연화 아씨는 그 말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다, 돌쇠는 그런 위인이 아니다. 그 눈빛, 그 따뜻했던 손길이 거짓일 리 없다.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도 돌쇠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나를 돕겠다고 무모한 짓을 벌이다가 사또 놈들에게 잡혀간 것은 아닐까? 아씨는 밤새 대문을 서성이며 등불을 들고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밤바람뿐이었습니다. 새벽달기 울 무렵 아씨는 결국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 한몸 희생하면 아버님과 집안 식솔들은 무사하겠지. 돌쇠야, 너라도 무사히 도망쳤다면 다행이다. 부디 좋은 주인 만나 밥 많이 먹고 잘 살거라. 아씨는 눈물을 삼키며 곱게 단장한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었습니다. 그것은 신부의 화장이 아니라 제물로 바쳐지는 희생양의 분장이었지요. 같은 시각 사라진 돌쇠는 도망은커녕 심리박 역참에서 일생일대의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머슴 옷을 벗어 던지고 푸른 관복 위에 화려한 흉배를 단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어수룩한 밥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든든한 역졸들이 도열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조 탐관의 비리 장부와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어사날이 출두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언제 움직이시겠습니까? 부관의 물음에 돌쇠 아니 이몽룡이라는 가명을 쓰는 암행어사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 같았지만 그 속에는 아씨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씨, 딱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 이놈들을 일망타진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아씨 앞에 서리다다. 그리고 왜 도망친 놈 취급을 받는지 밥 10공기를 먹어서라도 해명하겠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아씨가 준 옥놀이개를 꺼내 입을 맞춘 뒤 비장하게 명령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관아로 진격한다. 단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조 탐관의 관아 안뜰은 생신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졌고 기생들의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조 탐관은 기름진 얼굴에 번들거리는 미소를 띠고 대문을 주시했습니다. 오호, 김대감네 여식은 아직인가?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오는 게 좋을 텐데. 그때 대문 밖에서 연화 아씨 납시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연화 아씨의 모습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지만 그 표정은 사형장에 끌려온 죄수처럼 창백했습니다. 아씨는 떨리는 걸음으로 잔치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또는 입이 귀에 걸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하! 역시 현명한 선택이로고. 자, 어서 이리 와서 내게 술 한 잔 따르라. 아씨는 술병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사또 앞에 섰습니다. 주변의 아첨꾼들은 경사났네 경사났어 하며 박수를 쳤지만 백성들은 안타까움에 차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씨가 술을 따르려던 찰나 문득 텅 빈 마당 한 구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돌쇠가 와주지 않을까 하는 미련한 기대였지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씨는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술병을 기울였습니다. 쪼르륵 술이 잔에 차오르는 소리가 마치 아씨의 피눈물 흐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자, 받으시오. 아씨가 건넨 술잔을 사또가 덥석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이 탐관 오리놈아. 천지를 뒤흔드는 고함이 관아의 담벼락을 때렸습니다.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린 곳 관아의 정문 위에는 한 사내가 역광을 받으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펄럭이는 도포 자락 손에 들린 번쩍이는 마패.
그리고 삿갓을 벗어던지며 드러난 얼굴은 세상에나 밥만 축내던 그 머슴 돌쇠가 아니겠습니까? 아 하고 탄식을 내뱉으며 연어 아씨의 손에서 술병이 툭 떨어져 와장창 깨졌습니다. 돌쇠는 아니 암행어사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탐관 오리조가 놈을 당장 포박하고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제하라. 그와 동시에 숨어있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요를 복창하며 관하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비규환이 된 잔치상 한가운데서 돌쇠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멍하니 서 있는 연어 아씨에게로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제 밥값 하러 왔습니다. 관아 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 살려라 하며 혼비백산 달아나는 아첨꾼들과 그들을 쫓는 역졸들의 고함으로 북새통을 이루었지요. 그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기가 막힌 표정을 짓고 있는 건 단연조 탐관이었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멍하니 돌쇠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내 놈은 우리 집 쌀독을 거덜내겠다던 그 밥충이 머슴 아니냐? 사또의 턱이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돌쇠 아니 암행어사 이몽룡은 여유만만하게 계단을 내려와 사또의 코앞에 섰습니다. 그는 마패를 쥔 손으로 사또의 볼살을 톡톡 건드리며 씩 웃었습니다. 허허 사또. 사람을 그리 겉만 보고 판단해서야 쓰나. 내가 그동안 밥을 왜 그리 많이 먹었겠소? 바로 오늘 이 썩어빠진 관아를 뒤집어 엎을 힘을 비축하기 위함이었지. 일명정의 구연밥심이라 이 말이오. 주변에서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와하하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표정을 싹 굳히며 서슬 퍼런 눈빛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제 배만 불리고 양반집 규수를 겁박하여 수청을 들라 하다니. 내 놈 뱃속에 든 기름기를 쏙 빼서 관노비로 삼아도 시원찮을 판이다. 돌쇠의 불호령에 사또는 아이고 어사나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며 넙죽 엎드렸습니다. 돌쇠는 가차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이자의 관복을 벗기고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창고를 활짝 열어 빼앗은 곡식을 주인들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 예의. 역졸들의 우렁찬 대답과 함께 사또는 질질 끌려나갔고 백성들은 암행어사 만세 돌쇠 만세를 외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상황이 대충 정리되자 돌쇠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연어 아씨가 있었습니다. 아씨는 지금 눈앞의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밥그릇이나 축내던 머슴이 번쩍이는 마패를 든 고관대작이라니요. 돌쇠는 짐짓 점잖은 걸음으로 다가가 아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양반의 예법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늦어서 송구합니다, 낭자. 제 신분을 속인 죄 그리고 낭자의 마음을 졸이게 한 죄 달게 받겠습니다. 연어 아씨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너 정말 돌쇠냐? 아니, 어사나리이십니까? 그 눈에는 배신감과 안도감 그리고 벅찬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돌쇠는 빙그레 웃으며 아씨의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돌쇠면 어떻고 어사면 어떻습니까? 낭자가 가르쳐준 빗자루질은 서툴러도 낭자를 지키는 일만큼은 제법 하지 않았습니까? 그 능청스러운 말투에 아씨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주먹으로 돌쇠의 가슴팍을 팡팡 때렸습니다. 야속한 사람. 도망간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데. 밥값 하러 온다는 게 고작 이거였느냐? 아씨의 주먹질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웠지만 돌쇠는 짐짓 아픈 척하며 엄살을 피웠습니다. 어이쿠 어사 잡네. 낭자 이리 때리다간 제가 옥황상제 만나러 먼저 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에 주변의 역졸들과 백성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돌쇠는 우는 아씨의 손을 덥석 잡고 제 가슴에 얹었습니다. 낭자, 이 심장 소리 들리십니까? 산행 때 제 등 뒤에서 들으셨던 그 박동 그대로입니다. 신부는 바뀌었어도 낭자를 연모하는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씨를 와락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더는 밥 때문에 눈치 보지 않게 해드리리다. 우리 집 곳간 열쇠 낭자가 맡아주시겠소? 아씨는 돌쇠의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훌쩍였습니다. 치, 밥만 많이 먹는 주제의 말은 청산유수로구나. 투정 섞인 대답이었지만 그녀의 팔은 이미 돌쇠의 허리를 꼭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감쌌고 하늘에서는 때마침 꽃비가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선판 연애담의 진정한 행복한 결말 직전의 풍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탐관 오리를 일망타진하고 금이 환향한 이몽룡 대감의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대감마님의 웃음소리가 안채에서는 안방마님의 잔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으니까요. 나리, 제발 채통 좀 지키십시오. 조정에 입궐하실 분이 어찌 마당에서 아이들과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연화 부인의 앙칼진 목소리에 이몽룡 대감은 흑투성이가 된 관복을 털며 머쓱하게 일어났습니다. 허허 부인. 아이들 기운을 빼놔야 밤에 일찍 잘 것 아니오. 그래야 우리끼리 오붓하게 어머 남부끄럽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연화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남편의 등을 찰싹 때렸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올망졸망한 아이 셋이 강아지처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쏙 빼닮아 눈매가 매서웠고 둘째 딸은 어미를 닮아 꽃처럼 고왔으며 막내 아들은 글쎄요 누구를 닮았는지 밥주걱을 손에 꼭 쥐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상이 들어오자마자 새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많이들 먹거라. 연화 부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의 숟가락질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특히 막내는 제 얼굴만 한 밥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빈 그릇을 머리에 쓰고 더 주세요를 외치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이몽룡 대감은 껄껄 웃으며 제 밥그릇에 고기를 막내에게 얹어주었습니다. 역시 내 새끼다. 밥심이 곧 나라실 하는 힘이지. 연화 부인은 그 꼴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여간 시 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어쩜 밥 먹는 것까지 아버님을 쏙 빼닮았습니까? 우리 집 쌀독이 남아나질 않겠어요. 투덜거리는 말투였지만 그녀의 손은 부지런히 아이들의 반찬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몽룡 대감은 슬그머니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쌀독이 비면 어떻소? 내 녹봉으로 쌀은 얼마든지 채워줄 테니. 그보다 부인은 밥보다 더 좋은 내 사랑을 먹고 살면 되지 않소? 느끼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지만 연화 부인은 싫지 않은 듯 피식 웃었습니다. 어마 애들 보는데 주책이십니다. 그래도 뭐 밥보다는 나리가 조금 더 좋긴 하네요. 두 사람의 눈빛이 꿀 떨어지듯 얽히는 순간 막내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밥만 많이 먹고 일은 못한다면서요? 순진무구한 질문에 밥상머리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몽룡 대감은 사례가 들려 쿨럭거렸고 연화 부인은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옛날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밥값 아주 톡톡히 하는 조선 제1의 사랑꾼이란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마당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